네, 예정된 2시 3분이 되어서 저희 이제 슬슬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 프로젝트 목소리들이 작년 7월 이곳 국회에서 시작을 해서 9월 또 12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해서 총 3차례의 연속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모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최종 무죄를 받으신 작년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작년 10월? 9월 25일. 9월 25일. 말씀하실 때 켜고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무죄를 최종 받으신 무죄 받으신 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가장 최근의 피해자들 중에서 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공안탄압 피해자 신동훈 세월호 기업관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가 약 1시간 반 정도의 진득한 증언대회 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신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검찰과를 비롯한 공안기관을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이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 또 진보당의 손소르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오늘 참석 예정이신데요. 한창민 의원님은 오늘 지금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에서 이제 투표 과정이 있어가지고 투표 진행하시고 이곳에 바로 오시기로 하셨고 손소르 의원께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마트 노조에서 싸움이 굉장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단식하신 분이 다시금 마트의 또 회생을 위해서 다시 단식을 좀 시작하신 상황이라서 급하게 지금 청와대 앞에서 2시에 그 마트 살리기 대회가 좀 잡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오신다고 해서 조금 늦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두 분 의원님의 말씀도 다른 때와 다르게 저희는 말미에 우리 증언자의 목소리를 다 들은 뒤에 말미에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역시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신 대표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뒤에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우리 참석하신 플로어에 있는 분들의 질의의 시간도 함께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과 주관을 맡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사무국장 김태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서 주관단체와 또 주최단체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오늘의 증언대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 증언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민해청의 정문식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정문식 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작년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세 번째 그리고 단체 증언대회까지 포함해서는 네 번째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매번 또 반가운 얼굴 볼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매번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인사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또 흔쾌히 또 한 걸음 해주신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이 싸우신 분들 있을 거고 저희 민해청 역시도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받기도 했었고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땅땅땅 한번 통과해서 없어질 법이긴 하지만은 그 과정까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0년, 20년 길게 싸워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해청 역시 같은 마음으로 싸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증언대회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지지와 성원들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세 번째 자리까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시절에 발생했었던 사건입니다. 저도 그날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다른 사건보다 더 생생한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아마 언론 속에 보도가 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경청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증언 프로젝트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정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또 저희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 피해자, 이른바 양심수들의 든든한 뒷배 후원회인 양심수 후원회의 회장님의 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수원회 대표 김혜순입니다. 저희 양심수원회는 이렇게 자주 민주통일운동 하다가 부당하게 구속된 분들 후원하는 네, 특히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돕고 석방해 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일단 제일 개입을 빨리 했고 또 재판 과정과 방청 또 함께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동 대표를 여러 번 뵀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 그 세월호 기업관,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럴 때 그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여기는 누구나 공격하고 혐오 대상이 돼도 괜찮아. 이렇게 정부에서 낙인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4.3 항쟁의 기억들이 있는 곳인데 그 피해 의식이 잔존한 상태에서 제주도에서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면 네, 그 충격의 여파가 매우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들 잘 극복해내고 잘 싸워오신 우리 신동윤 대표님이 계셨고 또 무죄를 받아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불편한 과정들을 만들어내는지 이 과정이 속속들이 좀 잘 밝혀지고 네, 또 앞으로 없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증언자를 저희가 소개를 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표님 만나뵈러 제주도도 지난달 말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여기 같이 이제 이 사건을 잘 취재해주신 기자님도 함께 있으신데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건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악마의 편집이다. 저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하나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의심스러울 수 있으나 그게 그들의 의도다. 공안당국의 의도다. 전체의 큰 맥락을 보았을 때야만이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음악방송 뺨치는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길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연맹에서 활동을 하셨고 저희에게는 장기투쟁사업장을 지원하는 장투닷컴 운영으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아주 쌍용자동차 파업에서부터 많이 언급된 문구를 아이디어를 함께 내신 분위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노조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노조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정원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밖에 이주노동의 문제, 세월호 문제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아픈 일들을 공감하는 그런 평범한 시민 신동훈 씨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빌미로 작용한 것일까요? 2017년 1월 이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정황상 판단이 됩니다. 이 제주에서의 평범했던 일상이 사전 모의를 위한 부부 해압이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장투닷컴 사업차 100번 넘는 해외여행 중 하나였던 캄보디아 방문이 지령 수술을 위한 회합이 되었습니다. 공안 당국에 의해서 말이죠. 국정원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 걸려버렸고 이후에는 소위 음악방송 뺨치는 악마의 편집이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23년 1월 평화롭던 제주 4.3 평화공원 및 평화쉼터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옆에 세월호 기업관이 있다는 이유로 언론에 의해 세월호 간첩으로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속되었고 1년여 만인 2024년 11월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12월 3일 윤석열 내란의 명분인 종북 반국가 세력 중 유력한 한 사람이 되었고 A급 수거 명단에 올라서 십수일을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불과 4개월, 5개월 뒤인 2025년 9월 최종 무죄를 받았고 공안당국에 현재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세월호 간첩이라고 매도되는 이 간첩 조작 사건은 하나의 일을 뚜렷져라 쳐다보면 본질이 흐려지는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자의 입으로
직접 이 사안들을 듣고 함께 이해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판단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를 위해서 멀리 제주에서 함께 오신 우리 신동훈 대표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네, 너무 길게 했나요 혹시? 아니, 어쩜 그렇게 군더더기 없이 한 번에 정리해 주시는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린 거는 정말 그 큰 사건의 어떤 맥락만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오늘 신동훈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라는 자리에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저희가 뭐 딱딱한 토론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편하게 저희 많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많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오늘 여러분 혹시 민들레라는 언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들레 언론에 보시면 신동훈 대표님의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꽤나 복잡다단한데 매우 일목요연하게 기사로 써주신 우리 기자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편하게 좀 이렇게 사건에 조금 더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은 편하게 이렇게 온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 곳에서 오셨는데 오신 분들에게 또 혹은 또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주시고 시작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전 5명 정도만 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검사가 이게 좀 집회 전문 시의용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동정정과 구범으로 이게 저를 소개하는 멘트였어요. 근데 그 멘트하고 상반되는 오늘 소개를 해주셔갖고 이게 진실이잖아요. 제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감옥을 이제 3번째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름 즐기기도 했고 또 어리고 젊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억울한 이게 국가보안법이구나. 그 안에서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놀이는 시계가 이제 들어오니까 시계로 맥박 재기, 그다음에 숨을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기록은 거의 1분 한 50초 정도 굉장히 오래 참고 양팔 벌리고 딱 벌리면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주먹을 딱 쥐면 요게 이제 독방 크기인데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곡을 정해서 6개월 동안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던 노래인데 1절이 자유고 2절이 통일, 3절이 민주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4월 그 가슴 위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버텼는데 그래도 자유도 얻었고 민주도 1.5 정도는 앞으로 갔는데 아직 통일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공부를 많이 하는 계기가 됐고 구속이 돼서도 내가 왜 구속이 됐을까를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게 오래된 사건, 전에 사건이라 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내는데도 상당히 괴로움이 좀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견제해야 될 게 기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기억을 더듬게 되고 네네. 또 그걸 몇 번씩 곱씹다 보면은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스스로 간에 좀 정제하면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칫 국정원, 검찰,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다른 것들은 사실관계의 그런 다툼이지만 저는 유무죄를 가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기억이 어긋나도 그다음에 하나의 단어가 잘못돼도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의 정 과정은 26번의 재판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불구속했을 때 재판에 임하게 되면은 재판 시작할 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제 몸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을 저도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 정말 피말리는 재판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처음이고 굉장히 좀 불편해요. 많이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경청해 주시려고 준비를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따가 또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검사라던가 국정원의 그런 질문들 자체가 굉장히 과거의 것들을 질문하면서 사실 나름의 의도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실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물고 늘어지는 하나의 수사 기법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따가 또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좀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대표님 만나러 이제 사산 평화공원 바로 밑에 있는 그 제주 세월호 기억관이라고도 하고 평화쉼터라고도 해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그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쉼터 대표시기도 하고 네. 제주 세월호 기억관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하는데 기억관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세월호에 대해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되어 있던데 좀 참사 자체는 좀 10년이 넘기도 했고 여전히 좀 제주도에서 세월호 기억관을 좀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좀 기억관을 운영하고 계셨는지 좀 모두에게 또 참사가 각별하지만 좀 대표님한테는 좀 세월호 참사 어떤 의미이셨길래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네.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활동을 이제 시작을 한 게 그러다가 민주노총에 들어가게 됐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륭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이젠텍 이런 투쟁이 한참 거리에서 전개됐을 때 지금 거론한 세 사업장이 제가 담당했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정규직인지도 모르고 해고를 당했고 나중에서야 본인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본인들의 연봉만큼 어느 한 그 금속 사업장이 그 임금 인상 성과급으로 책정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장기 투쟁 사업장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 저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고민들이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현수막, 피켓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을 납품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런 장기 투쟁하는 그런 사업장들과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부터를 비롯해 갖고 여러 사회 운동 어렵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장투지원단 뚝딱이 법인명으로 주 연대와 전진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원을 하는데 조금밖에 못하고 그래서 우리야말로 하드웨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하고 몇 사람이 다행히 그때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전세금을 빼고 그래서 세 사람이 돈을 모아서 제주도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평화쉼터라는 곳을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화쉼터는 활동가들의 쉼터인 거죠. 네네. 네. 평화쉼터는 전태일 재단과의 협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절대 권력과의 저항운동 과정에서 쉼이 필요한 활동가가 보름 이상 쉬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때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거기가 4.3 평화공원 바로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중에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게 코스였더라고요. 맞아요. 제주로 오려고 네. 했었죠. 그리고 또 트라우마 받는 유가족들도 이제 또 많이 제가 장투전단 뚝딱이에 근무하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세월호 가족협의회랑 협약을 맺고 그때부터 세월호 제주기억관도 함께 운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국정원에서 이야기해 준 거로 하면은 111번을 해외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표님께서 네. 이 사건에 그들의 눈에 띈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장투지원단 뚝딱이 일을 하고 또 하나 이주노동 희망센터라는 곳에서 해외에 그 지원을 하는 아동들에게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좀 집회 현장이라 해서 쓰고 있는 깃대, 그다음에 우리가 입는 조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량 주문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대구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2, 3천 벌 이상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동남아 등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생산을 해갖고 이제 납품을 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익금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국정원의 1차 눈에 띄게 되는 눈에 어떤 띄었고, 거기다가 과거에 민주노총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이 사건명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현직 간첩단 사건. 이게 전자가 전직이시군요. 네, 저가 전직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주 간첩단 사건은 좀 구분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 간첩 사건으로 전현직 간첩단 사건으로 이제 이게 보도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 네네. 아니 그래서 해외를 되게 많이 다니셨고 사실 저는 여권 도장에 도장 한 번밖에 안 찍혀 있는데 해외 자체를 거의 이제 업무 차원으로도 많이 가셨고 네. 여행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그렇죠. 다 그 100번의 해외여행이 거의 다 대부분이 업무 차원인 것도 있지만 이제 여행 차원으로 좋아하셔서 여행 갈 때마다 나름의 루틴도 있으시고 뭐 공원을 걷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고. 실질적으로는 100번이 훨씬 넘죠. 111번이라고 국정원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중국만 56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중국 갈 때 강저우를 간다 그랬을 때는 강저우가 굉장히 비싸요, 표가. 그럼 홍콩은 저가 항공이 뜨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갔다가, 하고. 네. 그다음에 라오스를 가게 되면은 국경을 넘어가면은 일본의 초밥을 파는 데가 있는데 태국 건너가서 점심 먹고 오고 그런 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블로그 같으세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재판 과정에서 한 논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되다 보니까 판사가 그러면 잠깐 소개를 해봐라 그래갖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에피소드를 감금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 판결문에 이게 적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 여행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장투전단 뚝딱이를 하면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또 해외를 많이 나가게 되고 네네. 거기서 저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딱 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내서 주변의 그 문화생활도 즐기고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행 유튜버들이나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어디 갈 때마다 막 즉흥해서 뭔가를 하고 사실 그런 걸 이제 평소에 취미대로 사실 즐겼던 건데 그런 것들이 잦은 해외 여행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이제 공안 당국에게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신동훈 대표를 뭔가 이렇게 지목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빌미로 작동했다는 게 또 국가보안법의 좀 평범성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대표님이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2017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한 8년 전, 9년 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사건이고 이때부터 대표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일상이었던 제주에서부터 국정원의 감시와 조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 조금 좀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숫자가 많이 나와갖고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본 사건은 2017년도 1월이죠. 네. 9월 달에 제가 캄보디아를 가서 거기서 북한 공작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재판에 제출된 영상은 2017년 1월 달 영상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정말 평범했던 그리고 그때는 평화쉼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라 아예 제주에서 이제 주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였는데 그 제주에서의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서 제출을 합니다. 요 이해를 잠깐 도와야 되는데요. 제주 사람들은 육지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면은 마중을 나가요. 그렇죠. 제주공항으로. 네. 아주 일상화된 모습이거든요. 반대는 안 그렇잖아요. 예. 대표님 서울 오셨다고 누가 마중 안 나가셨는데 한 번도 마중 나온 사람 없어요. 근데 제주민들은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주의 주요 관광지 중에 제주에만 있는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오소록한 곳이라고 제주어로 얘기하는데 음침한 곳, 숲과 가시덤불이
요것 또한 그 관광지죠. 저는 그곳에서 숲 해설을 하면서도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숲 해설 자리, 그 다음에 제가 묵었던 그 빌라, 가장 저한테는 평범한 곳이었는데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요 세 군데가 제출돼 있죠. 제주 회합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주노동 희망센터에서 약 22명이 제주도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제주도로 공항으로 그분들을 모시러 나갔거든요. 그중에 공범 관계에 있는 한 사람도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부부였어요, 그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나간 한 여성과 같이 나갔다 그래갖고 부부 동반 회합이 됐는데 심지어 그 사람은 저 부부가 아니셨죠. 예. 네. 이것도 재판정에서 판사도 웃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그게 둔갑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숲해설을 한 곳이 그 은밀한 곳에서 이 캄보디아 회합을 사전 논의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씌운 그런 혐의였었는데 지금 얘기한 것들이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섬세하게 얘기는 할 수는 있으나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게 되고 아무튼 이 부분도 가볍게 검사의 국정원의 주장이 바로 이제 탄핵되는 그런 상황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 좀 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 뭐 법정에서 있었다는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혹시 뭐. 요 1월 회합과 관련해 갖고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럴까요? 나머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본 사건 많이 얘기가 되는 그 소위 말해 캄보디아에서 일 전에 2017년 1월에 사실은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숲해설, 네. 그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그 이주노동 문제, 이주노동 희망센터의 어떤 하나의 워크숍 같은 그런 행사가 제주도에서 열렸고 거기에 이제 해설사로서 숲해설을 좀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사전 미팅, 네. 소위 부부도 아니셨는데 부부회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국정원에 의해서 촬영도 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제출이 된 과정들을 그러니까 나중에 아시게 된 거네요. 재판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17년 1월이면 여러분 혹시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때인데. 박근혜 탄핵당하고 엄청 이렇게 박근혜가 거의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시기라서 그런 짓을 꾸밀 줄 몰랐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12월에 되고 황교안이 권한대행 시절이었고 사실은 광장에서는 이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들이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을 시기였는데 사실 국정원은 이제 이런 일들을 다 꾸미고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사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캄보디아에 방문하시게 된 일이 이제 2017년 9월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이 어떤 거대한 건물을 쳐놨고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어떻게 악마의 편집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소위 말해 캄보디아 사건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정원이 소위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소위 북한공작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여기서부터 뭐 그 사람과 뭐 눈빛 교환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서 좀 제시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면서 제시하면서 이 모든 걸 사실 촬영을 해왔다는 것이 그 2017년 사실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가 좀 많으시죠, 사실 얘기가. 꽁꽁 국정원에서도 제일 듣고 싶어했던 이야기고 검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음료수도 주고 막 밥도 사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얘기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행기가 가장 저렴한 그 시기가 그 9월이었어요. 그 방학이 아니어서 그렇죠. 네, 방학 끝나고 여름 휴가도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동남아시아는 그때가 제일 저렴합니다. 유럽 쪽은 11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 바로 직전이 가장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캄보디아를 가게 된 계기는 이주노동 희망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한국 정토회에서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 좀 볼 겸 그 다음에 한 친구가 뭐 가벼운 얘기인데 레틴에이라는 그 태국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판매가 되는
그 얼굴 하얘지는 그 크림이 있어요. 그거를 또 좀 사다 달라 그런 요청도 받고, 그다음에 상황버섯을 좀 많이 사야겠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해갖고 저는 캄보디아에 출국을 했는데 이건 법정에서 나중에 한 사실이에요.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그러니까 출국장에서 나오는 장면부터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든 영상 자료가 다 제출이 됐더라고요. 대표님이 가실 걸 미리 알고 알았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섬찟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색해요. 그런 영상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야, 어떤 그런 밀폐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는 코도 함부로 파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렌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땡겨 찍기 때문에 얼굴 표정, 이빨의 모양까지도 나오게 되는 그런 렌즈로 저는 촬영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과 국정원이 이제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해 들어가는데요. 간간에 재미난 것은 쭉 질문하다가 갑자기 툭 물어요. 혹시 그런데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사상을 의심을 네. 한 번씩.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벼운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가고, 물론 준비는 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아무 얘기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고 여러분들도 해외에 도착하시면은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의심한 야밤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네. 동남아 지금 여행 상품 쳐보시면은 다 밤에 도착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로밍 그 현지 폰을 로밍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은 좀 저렴한데 당시에는 거는 데는 1,200원, 받는 데는 800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는 200원.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폰을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 현지 폰을 그날은 개통을 못했어요. 너무 늦게 도착해갖고 11시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조차도 다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의 그 여행 루틴 중에 하나가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은 푹 쉬었다가 호텔에서 나올 때 되면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잠을 많이 안 자요. 최대한 짧은 잠은 이동하면서 자고 빨빨 나와야 돼요. 들어갔다 나오고 밤늦게라도 돌고 바람마도 받고 이렇게 이제 즐겼었는데,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항상 호텔 그 로비에 있는 관광 지도하고 명함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가 참고돼야지 주로 좀 걸어 다니거든요.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갈 때는 힘들면은 간단해요. 기사한테 명함만 주면은 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조차도 여행 관광지도 이렇게 들고 나올 거잖아요. 그게 또 찍혔네요. 그래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로 한 비표 아니냐. 지도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이런 식의 비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계속 질문은 이어지죠. 그 비표는 서울서부터 갖고 왔냐. 그다음에 그 비표를 갖고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었냐. 그 비표를 누가 줬냐. 이런 식이 하나의 질문이 꾹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현명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재판정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상을 제가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보면은 딱 확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관광 지도가 비표가 진짜 거기에 있는 안내 관광 지도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탑이 있고 막 이런 게 잡혀요. 그래갖고 그걸 제출돼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재판 때는 검사의 주장이 이제 배격당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그 한 공원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받기로 하는데 이런 과정은 되게 많아요. 제가 공장을 소개받든가 사람을 소개받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그렇죠. 뭐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네. 그리고 저는 또 재판 받다가 나는 북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났고 심지어는 노동운동을 할 때 평양에 가서 회의도 같이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고 제가 봤던 북한 사람들은 또 억양도 이제 조선족하고 좀 다른 억양이 있죠. 그리고 제가 봤던 여성들은 그냥 알겠는데 남성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좀 말랐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 알아볼 수 있는 게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본 북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북한 사람인지 알고 만났냐 모르고 만났냐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어떻게 답해야 되나 모르고 만났다 알고 만났다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면은 그게 북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조차도 없이 그냥 소개받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만난 거거든요. 근데 질문은 계속 나중에 또 안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말투가 어땠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 말투였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조선족의 말투가 있었냐 이렇게 질문은 재판 때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아니 한국 사람 말투였습니다. 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한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말투였는지조차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특이점 없이 지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려 재생해서 보다가 저희 변호인이 저 목소리도 좀 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는 안 된다. 이렇게 검사랑 또 정회까지 되면서 공방이 되다가 결국은 영상을 목소리까지 해갖고 듣게 돼요. 그들이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유는 그 국정원 직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개의차 왜 국정원 직원이 지금 다 나와갖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까지 여기 제목이 목소리들인데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거의 그 한 두 번, 세 번 정도의 나를 따로 잡아갖고 영상이 굉장히 기니까 네. 거기에 딱 하나의 목소리가 잡힙니다. 북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잡히는데 문을 열었을 때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들어가고 잠깐 뭐 이것 좀 치워주세요 뭐 이런 대화가 잠깐 나와 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죠 모르죠. 근데 그 목소리는 한국 사람 목소리였어요. 예, 그래갖고 소위 북한 공작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네,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하물며 이 사람 조선족인가 이런 느낌도 안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도 아니었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손을 다소곳하게 쥐고 있는데 그때 만났을 때의 기억은 다 생생하거든요. 저의 이 손 모양을 보고 무슨 운동을 했냐, 나 여기는 뭐 학기도 몇 단 막 이런 얘기까지 오게 되고 그때 또 저의 느꼈던 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사발면도 또 논쟁이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팠고 근데 저는 샤워를 했는데 샤워도 또 문제가 되고 캄보디아의 10시, 11시 날씨는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인데 거의 1시간 정도 제가 걸었어요. 그래갖고 만남 장소로 갔죠. 갔고 들어가는 중에 제가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한 그곳에 저도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북한 공작원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검사는 주장을 하고 저도 제가 왜 거기서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근데 영상을 전체적으로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영상도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고개를 숙이는 알고 보니까 파라솔을 숙이고 들어가는 이런 거였고 그게 공작원에 대한 뭐 약간 예. 90도 인사였다 이런 네. 식으로. 네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공작원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도 또 인사를 하고 나오고 그래서 그건 파라솔이 맞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거만 편집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이 되고 제가 사발면을 먹었다고 얘기하면 배고파서 먹은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내가 사발면을 먹겠다 그랬는지 그들이 사발면이라도 먹으라 그러는 건지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분명한 사발면을 먹었는데 그거조차도 어떤 것들을 지어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하고 또 샤워를 했다는 거는 제가 만남 장소에서 호텔에서 바로 진짜 샤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샤워했던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누가 여행 와갖고 누구 만날 때 그렇게 샤워를 하냐. 또 왜 호텔에서 만나냐. 그러니까 제가 호텔에서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만나고 보니까 호텔이었고 그런 장소들이 한번 이렇게 변경돼갖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악마의 편집 말씀하셨죠. 저는 지금 이어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만 주장해갖고 하게 되면은 정말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이들이 만남 자체는 사실 뭐라고를 못하는 게 그냥 의심스러운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들이 간첩 혐의로 구체적으로 된 거는 만나기 전에 사전 미팅을 먼저 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네. 근데 아까 그 어떤 동상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만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성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이게 지금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이제 네, 시작한 거죠. 모든 사람이 오면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영상에 적나라하게 다 나와요. 그리고 마치 한국 사람처럼 오시는 그 생긴 사람이 오면은 또 뚫어지게 쳐다보고 아니면은 민망해요라. 이제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됐던 모습이 봤는데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전화 연락을 받고 이제 약속 장소가 변경됐다 그래갖고 이제 호텔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국정원과 검찰이 했던 것들은 어떤 특정 사람과 만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나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눈빛 교환을 했다라는 주장을 폈고 이게 되게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거잖아요. 이 눈빛 교환이. 거의 뭐 항소 때까지도 계속 치열한 공방이 눈빛 공방이었는데 판사가 물은 거는 검사가 제출하는 그 영상에 도대체 어디에 눈빛 교환이 있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 공작원이 따라간 다음에 피고 신동훈이 뒤따라갔다라고 공소장에는 나와져 있는데 반대였어요. 제가 가고 북한 공작원이 저를 따라온 듯한 그게 영상에 잡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모르는 상태 속에서 거기까지 카메라가 그거를 원래 안 틀었어요, 얘네들이. 그런데 변호사가 끝까지 보자 그래갖고 끝까지 보다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장면들을 재미없죠, 이런 것들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평범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일상이었었고 근데 국정원 한 증언대에 쓴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대부분이 국정원 직원들과 국가수 직원들이었습니다. 근데 국정원 직원들이 조금씩 말이 좀 달라요. 너 카메라를 어떤 거를 썼냐 그러면은 그건 이야기할 수 없다.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기밀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얘기를 해요. 삼성에 무슨 카메라를 썼다. 거기 몇 명이 갔냐? 그러면 얘기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10명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묵었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조금 어리버리한 사람이 저희 그 북한 공작원이 3층이거든요. 북한 공작원이 묵었던 요 숙소의 맞은편에 묵었습니다. 요런 또 증언을 해요. 카메라가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가운데 복도가 있는데 여기 설치돼 있었습니다. 사전에 설치돼 있었고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설치돼 있었고요.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국정원이 연락을 했는지 북한 공작원이었는지 그래서 몰라요. 저는. 근데 캄보디아의 그런 호텔은 우리나라의 호텔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취약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각종 영화를 보면은 이게 도청은 기본일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안에서 얘기하는 거 뻔히 듣고도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은 이 부분을 하나도 건들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냥 만났다. 그리고 이 만남을 위해서 사전에 눈빛 교환을 했다. 좀 여러분들 들으시면 당혹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예요. 다른 혐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사상 검증의 5단계를 걸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다. 근데 이런 주장들. 그다음에 공범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남한 내에서의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인 지사라는 데에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을 권유받았다.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 저랑 공범 관계에 있는 이분은 저를 그 4명인데요.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화번호도 없는데 제가 받았던 또 혐의 중에 하나가 그 모르는 사람 두 사람과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람을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라고 하면은 다른 비밀 통신 수단으로 했던 것들이 나올 거다. 이게 압수수색 또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죠. 이 사람은 중국과의 어떠한 연관도 없으면서 그 환전을 했다. 그래서 조만간 출국을 할 것이다.
근데 여행 되게 좋아하시니까 환전은 당연히 여행 가기 아니, 전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 환전은 저희가 아까 기대를 수입하기 위한 회사에서 환전한 거고 제가 환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 법인이 환전을 한 거고 은행을 통해서 정확히 환전한 거고 더군다나 이게 거짓인 게 뭐냐면 심각하게 되진 거죠. 여기서부터는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마치 그러니까 자금책 달러를 받아서 공작금이죠. 그 달러를 받아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합니다. 그 원화로 달러를 사는 이런 역할하고 그것도 은행과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좀 참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요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면은 국정원이 저희 평화쉼터와 제주 그 평화쉼터를에 들이닥친 날짜는 1월 18일, 23년 1월 18일이었었는데 그들이 저의 출국 증명을 떼어본 날짜는 재판에 제출된 날짜를 보니까 18일보다 일주일 앞선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의 그 출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과의 아무의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56번을 갔다는 거,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판사 처음부터 어떠한 목적하에서 판사를 속여가면서 이 사건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이제 끌어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그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그 호텔 내에서 거기서의 도청 그 다음에 이들은 저의 핸드폰에서 죄송합니다 중구난방돼 갖고 그 과거의 저의 기록을 33만 건을 일단은 축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1,600건을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 그 1,600건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단원고 250명 아이의 명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4명 중에 동명이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모든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다음에 어느 특정 기간 동안은 감청을 진행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한테 사인을 해라, 자기가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뒤졌는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약 그 4, 5년간의 기간에 모든 SSN 기록물과 제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도 어떤 예지력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들을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수를 통해 갖고 그렇도록 정밀하게 이제 분석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국정원한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치욕적이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떠한 증거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의 증거물도 이 사건과 관련된 메모 쪽지 하나도 자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그 조금 이따 한번 네네. 볼까요? 그러니까 왜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린지 알겠죠. 이게 국정원이 정말 많은 부분을 건드리면서 사실은 하나하나 왜 너가 의심받을 일이 아닌지를 사실은 설명을 반대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참 뭔가 왜 내가 의심받아야 되지 않는지를 스스로 자꾸 증명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흐름들을 좀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뭐 하실 얘기 많으시겠지만 뒤쪽에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물 한 잔 일단 좀 드시죠. 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우리 한 기자님 좀 오셨으니까 2017년 이제 9월에 아까 뭐 말씀을 짧게 좀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뭐 덧붙여질 게 있으시면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네가 사람인 걸 증명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인 거를 내가 증명해야 되고 뭐 내가 외계인이 아닌 걸 증명해야 되고 이런 정도로 황당한 게 이제 간첩이 아닌 걸 증명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강요하면서 이제 얼토당토 아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대표님 가족하고 특히 아이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이제 가족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나 어머님 뭐 아들에서부터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가족 얘기는 조금 뒤쪽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해가 되시죠? 엄청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되게 자주 나가시고 또 사업차 다양하게 방문을 하시는 그 과정에 이제 사실 캄보디아라는 곳에 다양한 이유로 가셨고,
그 소위 말해 검찰 얘기하는 건 눈빛 교환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 사실 눈빛 교환을 하지 않고 판사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이것도 참 이렇게 증언하는 게 웃기지만 제가 정말로 뭔가 공작원을 만난다면 뭔가 이렇게 되게 조심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표님은 누구를 만나는지 기다리기로 했는지 다 누군지 모르니까 막 한국 사람 같으면 막 괜히 막 자기가 쳐다보기도 하고 저 사람인가 괜히 안녕하세요 했다가 아니어가지고 민망하고 그래서 판사가 정확하게 이거는 공작원을 만나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수룩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이건 눈빛 교환이 소위 말해 공작원과 눈빛 교환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정말 간단한 일을 이제 국정원 측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시한 게 이 사건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걸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그러니까 이런 허술한 게 사실상 이제 핵심적인 증거가 돼서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피의사실 공표해서 한다는 게 국정원의 수준이기도 수준이지만 국가보안법의 좀 무서움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이 또 아마 뒤쪽에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가면은 이제 2023년 1월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8일이죠. 그러니까 17년에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6년이 지나서 이제 평화쉼터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고 또 구속 이후에는 그 국정원 직원이죠. 그 김명중 수사관, 네. 국정원 직원 맞죠? 네. 비롯해서 여러 국정원 수사관들을 만나셨는데 좀 국정원 수사관들과의 그 만남 혹은 그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또 수사를 받으셨잖아요. 좀 그때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뭔가 이야기하시고 싶은 부분이나 좀 이런 게 있을까요? 국정원은 압수수색이라든가 그다음 그 전에 사전에 저에 대한 모든 조사에서 어떠한 증거와 물증이 나오지 않자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예를 들면요. 국정원에서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또 제주도로 또 어떤 수사관들이 날라오게 돼. 이 사람들은 포렌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이것만은 꼭 다른 건 묵비해도 좋으니까 이것만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당신한테 굉장히 큰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에 내장돼 있다 그러는데 파일명 도깨비라는 파일명이 있는데 그 파일이 한 개가 아니라 10개가 넘는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삭제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라. 여러분들 기억하겠습니까? 그 파일명 여러분들 파일명을 다 확인하고 저장을 합니까? 더군다나 도깨비를 제가 어떻게 근데 그렇게 이게 밤새 막 고민하고 했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대답을 해야 되니까 예. 대답을 해야 될 게 있으니까요. 기억이 예. 났는데 그 파일은 제가 둘째 아들한테 뭐 드라마를 하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좀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이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는 건데 이 파일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한테 보내주고 거기서 파일을 다운받으면 돼. 근데 그 파일 다운받은 게 이름이 도깨비였던 거죠. 근데 그 도깨비는 뭐냐면 진짜 도깨비 우리 그 저희가 아는 공유 나오는 그 도깨비인 거죠. 네, 드라마 네. 도깨비를 보고 싶어서 그걸 다운받으니까 저한테는 말 그대로 평범한 일상이었던 건데 그래서 아들은 그것 때문에 아빠가 구속됐는 줄 알고 이제 미안해하고 면회를 한 번 왔는데 면회 와서 절 처음에 했던 얘기가 아빠 미안해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래갖고 그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이거를 그때는 이제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뭐 이러한 사실부터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이제 혐의가 될 거라는 건 전 생각지 못했었죠.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 스스로 간에 국정원도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 들어가면서 아닌 것들은 빼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국정원한테는 결정적 한 방이 어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국정원 모든 조사 기간 동안에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묵비를 어떻게 행사하냐면은 뭐 다 해보셨잖아요. 질문을 하면은 얘기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은 한참을 그거를 곱씹으면 저는 외워야 되니까 그다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를
조사 기간 내에 정기간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딱 두 가지의 질문. 그 캄보디아에 도착해갖고 제가 공범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질문을 했을 때 국정원에서 그 딱 두 개의 질문만, 다른 모든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답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질문에서는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고 동공이 흔들렸다. 동공 그 다음에 네. 요게 가로 열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을 때 아. 그거를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수사는 2시간 받았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는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고쳐주지 않겠다 뭐 하다가 결국은 고쳐줬어요. 그래서 고쳐준 거를 다시 확인을 하고, 한 번 확인한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친 거에 대해서 다 끝났죠 이제. 그래서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변호사랑 같이. 변호사가 동석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국정원은 그 제 신문 조서를 다 뽑잖아요. 그리고 탁탁탁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던졌던 말이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정원이 이거를 제가 수정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 수정을 안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네. 때 딜을 제시한 게 있었어요. 국정원은 딜을 제시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를 고쳐줄 테니까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지장을 찍으실 거냐. 그래서 아니, 그거랑은 별개다. 일단 넌 무조건 고쳐라 그래갖고 1시간 동안 해서 그거를 고쳤고 화장실 갔다 와고 그 순간에 지장 안 찍으실 거죠. 이게 마지막 그 친구가 했던 얘기고, 안 찍을 거다. 그리고 다 끝나는 중에 잠깐만요, 조서 한 번만 더 봅시다. 이렇게 해서 조서를 다시 봤는데 다시 돌아가져 있었어요.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고. 이거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저의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또 결정적 증거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간첩의 증거가 없으면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또 만드는 과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국정원 내에서 이제 또 변호인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112에 신고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1시간 동안 제가 또 국정원 직원을 고발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이런 과정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사관 이름이 이제 김명준, 얼마나 그 수사관 국정수사관 양날했으면 이름까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께서 물어보셨다면서요. 네. 진짜 나 간첩 같냐? 이렇게 되게 도발적인 질문을 그 국정원 직원에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한참 이렇게 굉장히 깔끔해요. 먼지 하나 없을 것처럼 검은 구두에 말씨도 굉장히 상냥하고요. 그렇지만 흐트러짐 없이, 지금 제 자세보다도 더 흐트러짐 없이 그런, 마치 매트리스 영화 보면은 그 스미스라고 나오죠. 이렇게 네오를 사서 똑같아요.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게 머리도 올백으로 넘기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배려도 굉장히 많이 해서 항상 어디 아프냐, 아픈데 없냐, 아픔을 줘놓고는 아픈데 없냐 이렇게. 계속 묻고, 그다음에 약 준비되어 있다. 화장실 가려 그러면은 경찰 시켜서 문도 열어주고, 그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조사실 안에서. 그랬던 사람이 이거를 바꾸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또 몇 회 반복됨으로써 약간 경계의식이 좀 풀어졌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물었죠. 당신은 정말 제가 간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조차도 웃으면서 답변을 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끝내 마지막 조서까지 있는 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치소까지 와갖고 저를 회유했던 사람이고, 국정원 조사를 받을 때 구치소에서 구치소 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차가 왔어요. 다 가리고 그리고 내곡동 구청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맨 마지막 날 차가 출발하는데 잠시 차를 멈춰 세우고 국정원 직원은 저를 다시 불러 세웠는데, 그때 저의 모습은 아까 얘기한 그런 중후한 모습에 좀 깔끔하게 서 있는 그 사람과 저는 너무 초라했죠. 되게 추웠거든요. 거기다가 포승줄로 꽁꽁 묶였고 수갑까지 찬 상태 속에서 그 죄인 앞으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기대했어요. 근데 직업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끝이었나요? 그냥? 예,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되는 기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그 사람이 90도로 저한테
하고 저는 다시 그 승용차에 올려 타는데 너무나 막 가슴이 뛰고 그래갖고 이제 오바이트를 해서 그런 사역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회의했던 거는 변호사 없이도 그 자신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국정원에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과 불기소를 솔직히 말하면 반반이다. 이게 굉장히 큰 발언이죠. 그럼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원도 당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안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를 하는데 전부 다 변호사 없이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심지어 아까 얘기한 대로 변호사 없이도 당신은 우리한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교도소 측에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재판장에서 공개가 됐던 거고 이 친구가 바본지 순진한 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인정을 했어요 또. 아까 그렇죠. 그래서 김명중 수사관이 있었고 또 한 명이 이제 사실은 초반에는 이제 국정원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조작을 또 하기도 했고 또 어쨌든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그 검사가 계속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지라는 이름의 하는지라는 검사인데 지금은 그 좋은 법인에 갔다고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하는지 검사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런 회유 네. 공작도 혹은 뭐 기소 가지고 좀 약간의 메시지도 남겼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조금 뭐 들려주시겠습니까? 그 하는지 검사가 저한테 조사를 할 때 뭐 질문 내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국정원하고는 뭐 했을 때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왜냐하면 이야기 안 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분히 형식적인 거였어요. 큰 것은 계속 그 진술을 종용하게 되고 종용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바나나 우유도 주고 커피도 주고 갈비탕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진술을 해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반반이다. 구속을 취소시켜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적절치 못한 발언조차를 넘어서서 그 확실하게 제가 직면될 때만이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이 한 명의 뭐를 놓치더라 그 억울한 걸 피하기 위해서 100명의 뭐 범인을 놓치더라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제가 고생을 했던 거는 또 한 번만 진술을 종용하면은 확 자결해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대응을 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소환 구치소 있을 네. 때죠. 네. 근데 또 이거를 또 구치소에 공문을 보내갖고 이 사람 자결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독방인데 거기다 카메라를 또 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항의하고 결국은 구치소에 각서를 써줬어요. 자해 시도를 해도 검찰청에서 하지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선물로 받은 게 팬티 한 장과 런닝 2장을 선물로 받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저한테 필요한 거는 팬티였거든요. 런닝보다도. 그래서 이거 바꿔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 순간에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그 열악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국정원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의 여러 가지 근거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해 북한 공작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북한 공작원이 실제로 이제 물론 대표님은 말씀을 많이 아끼시지만 저는 여러 정황상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심지어 국정원 직원일 거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저는 자유로우니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어쨌든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이제 2명의 증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증인이 재판정에 나오는데 그 증인이 거의 뭐 내부 증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 국정원에서 제출한 만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었다라는 근거는 그 사람이 호텔을 들어갈 때 여권을 제시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 여권을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거를 찍었어요. 당신은 이걸 어떻게 찍었냐 그러니까 그냥 로비에 있는 거 그거를 찍었다 그런데 보통 이게 모니터가 안쪽으로 돼 있잖아요. 밖에서는 찍을 수 없는 그런 건데 그거를 하나 제출을 했고 북한 국적 사람 맞다. 이제 이거죠. 그 다음에 20년 전에 함께 근무했던 그러니까 경비를 섰던 그 지금 거의 국회 경비랑 거의 같은 거죠. 그 국회 경비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 봤다. 20년 전에 이게 탈북자예요. 그게 또 증언으로 또 하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북한 공작원이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같이 근무했었다. 자기도 그런 사람이
또 이제 증언을 했는데 아까 신부는 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탈북자이면서 북한에서 경비를 섰던 초소 업무를 섰던 그 사람이라고 하고 아까 쿠베라고 했던 그 사람은 직업을 묻자 뭐 국방연구원 왜 무슨 연구원이다. 그 국방연구원은 어디 소속이냐? 국정원 소속이다. 이런 증언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두 사람은 저 사건에만 증언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저도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많이 뭐 왕재산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첩단 사건이 쭉 있는데 거기에 다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한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정평이 나 있는 간첩 제조기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한 명은 국정원 셀프 증인이었고 네. 또 한 명은 20년 전에 뭐 위병행 초소에서 뭘 지키다가 아주 멀리서 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증언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북한 공작원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도 없는 증언이기도 하고 물증은 더더구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 공작원이 사실 만들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사건들을 끌어왔다는 게 얼마나 이 국가보안법 사건이 굉장히 신빙성 없는 근거로도 이렇게 확대 해석되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것 같고 그 간첩 제조기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까 하는지 검사 얘기할 때 좀 못했던 게, 그러니까 이 검사가 뭐 그런 회유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제 사실 신 대표님은 1심부터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항소를 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항소하는 건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심하고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또 이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 거는 그냥 괴롭히는 거죠. 예, 2년 9개월 동안. 근데 실제로는 추가된 증거가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예,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사실상 그냥 괴롭히기 혹은 이 사건을 끌고 가는 것 정도밖에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국내 굴지의 지평이라고 하는 법인으로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뭐 개혁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뒤집어 엎어야 되는 수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쭉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뭐 조금 더 얘기 듣고 싶은 게 있지만 조금 뒤에 들어보고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저희가 아까 회장님도 기억나신다고 했지만 소위 말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이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사실 제주에 있다 해서 뭐 제주 간첩이라고 불렸다가 또 세월호 간첩 이런 식으로 사실 언론이 왜곡과 피의사실 공표 그러니까 사건이 결론도 안 됐는데 사실인 양 공표도 하면서 이 압수수색 과정과 이 피의사실 공표 과정에서 사실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제주라는 사회 자체가 원래도 레드 컴플렉스가 여전히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국가보안법 사건이 주는 그 파급력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런 피의사실 공표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좀 겪은 일들 좀 공유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또 아까 숲해설가 외에도 4.3 해설가로서의 제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그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4.3의 역사적 사실만 보면 굉장히 건조하게 돼 있는데 약 3만 명이 희생당한 건데 그 밝혀진 것만 해도 굉장히 처참하고 몸서리치는 그런 죽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드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고 지금도 4.3 평화공원에는 소위 말하는 4.3 사건을 일으킨 한쪽에서는 그걸 항쟁이라 그러는데 항쟁의 주역들은 위패가 모셔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또 한 20% 정도는 여기는 항쟁이다. 20%는 아니다. 그 여기는 빨갱이 양성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 나머지 60%는 우리는 자도 우도 아니야.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생된 사람이야. 그랬고 지금 주는 요 내용이 굉장히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주민들의 이런 성향도 나오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속섬하라 그럽니다. 나서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 여론조사하면 가장 안 맞는 곳. 지금은 민주당이 이제 단연 앞서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무소속이 당선이 돼서
뭐 국힘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반복됐던 이런 사항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얘기는 저희도 들렸어서 저기 저 빨갱이들이 운영하는 곳이야. 세월호 제주기업관을 두고 이런 말들이 동네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을 받고 다시 서울 올라오는 거를 포기하고 쉼터에 왔을 때는 벌써 모든 언론사들이 전부 다 그 약간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덕에 카메라가 수십 대가 비치돼 있고 모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론이 나가니까 중앙에서도 많이 나섰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는 이 사건 같은 보도만 일주일이 넘게 계속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빨갱이 세월호 간첩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나게 되고 세월호 입간판이 수시로 부서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박근혜를 아기씨라고 부르는 그런 어르신들이 와갖고 계속적인 행패를 벌고 근데 저희는 그거를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산간에 있다 보니까 시내가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고 손치더라도 오는데 거의 30-40분 걸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한 10분 동안 온갖 자기들이 폐악질을 다 부리고 떠버리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CC카메라 정도 단 정도 그 정도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네. 테러 행위를 당하신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저희 뭐 같은 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속이 3월 달에 됐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 신검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우울증 심각한 이래서 이제 재검 판정이 나오게 되고 딸도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친구인데 굉장히 그 당돌한 친구예요. 그 대통령 선거 모의 투표도 주도해 갖고 그거로 저보다도 먼저 청와대를 갔던 사람이고 네, 이런 친구가 흔들리게 되고 그 직장을 이제 못 다니게 되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묻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과 그다음에 우리 평화쉼터 그런 식구들 더더욱 아주 진짜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그런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은 왜냐하면 안산에서도 얘네들이 방송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 세월호 제주 빨갱이 간첩 이거를 계속 떠들고 다녔었으니까 저한테는 차마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유가족들의 아픔도 되게 컸겠죠. 더더욱 힘든 것들은 제가 문예활동가들을 이렇게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몇몇 활동가들이 저 6명의 그 문예활동가들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9만 원씩에 많지도 않아요. 9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6명 중에 3분이 이제 그만 놓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게 되고 상처가 되게 크죠. 후원 회원이 한 120명 됐었는데 그 다음 달에 75명으로 뚝 떨어지고 지금은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되는데 묵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나한테만 얘기해봐 그래서 만나긴 만난 거지 이런 질문들이 송곳이 돼서 만나면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기술적으로 대답은 했는데 이거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은 또 다 묵비를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또 있는 그대로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언제든지 역공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도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다 언론에 공개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전 그 조직국장 석건호라는 분은 아예 간섭 혐의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부관참시도 이런 부관참시도 없다. 아버지도 간첩 혐의로 진도에서 에다 20년 넘게 옥살이를 하시고 그가 받았던 고문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박정희 때 정말 잔인한 형태로 진행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건호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를 이은 간첩이잖아요. 근데 저는 재판 때는 변호사들도 그러고 있는 그대로 해서 무죄 받는 싸움을 하자. 이게 굉장히 큰 거다. 국가법원 싸움에서 거기에 주력해서 모든 신경이 모든 세포가 전부 다 기상할 정도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재판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겼고. 근데 저 외에 그 다음에 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1심에서는 저 말고 전부 다 묵비권을 재판에서도 행사를 했는데 2심에서 또 한 분이
양기창이라는 분이죠. 광주에 계신 그분은 또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임했냐면요. 그래 만났어. 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북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났어. 검사는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띄었죠. 근데 왜 내가 만나서 술 마셨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형 진짜 뭐 했어? 그러니까 나는 술 마셨는데 너는 사발면 먹었냐? 이게 대화예요. 되게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양도 많이 갔다 오고 통일위원장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났던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냥 술 마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무죄가 항소심에서 났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들은 끝까지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자신의 지킬 것들을 최대한 지켜가서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받은 건데 저는 그들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추정컨대 이들이 저한테 왜곡하고 거짓으로 더 씌우고 이런 것들로 봐서 충분하게 그들도 너무나 억울했을 텐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형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죄를 받았다 그래갖고 마음이 편거나 가볍거나 기분 좋거나 그러질 않아. 더더욱 무겁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무죄를 받고 국정원과 경찰청 그다음에 검찰한테 반드시 사과를 받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25년에 무죄 받았을 때 심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을 또 해주셔가지고 바로 좀 이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죄 받았지만 여전히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신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공안 당국에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국회에서 이야기되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정원과 제주경찰 그리고 지금은 현재 대검찰청에서 이제 검찰총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직무대행 면담을 요구를 하고 있으면 좀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신지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은 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족, 그다음에 평화쉼터 식구에 대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레드 컴플렉스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제주 사회의 간첩 이랬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랬거든요. 제주도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그다음에 정말 현무암처럼 구멍 숭숭 난 가슴을 부여안고 살고 있는 그런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도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를 기소하고 받은 포상금 5,520만 원 정확히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은 국정원에 싸우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5,520만 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했대요. 가로 열고 그거 우리만 받은 거 아니야. 경찰청도 받았어. 그래갖고 바로 경찰청으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포상금 반납하라. 그거 다 국민 세금이다라는 것들을 요구해서 이 내용에 대한 사과를 1차 받았는데 좀 기여인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요청 드리는 것도 자기들도 좀 치욕스럽대요.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고 싶대요. 신동훈 씨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국가보안법상에 법상에 이건 자기들이 반납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가 확정되고 받은 포상금이 아니라 기소만 하면 받는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야 이런 것들이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 법적 장치가 이렇게 마련돼 있구나. 저는 운이 좋아서 좀 여인케 된 거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난 통역단 재건이 사건이라든가 그분들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원통함도 원통함이지만 그렇게 고문하고 간첩으로 모은 사람들도 다 포상금 받았거든요. 반납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런 것들은 좀 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검찰한테 사과받으면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법무부한테 가서 또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수사를 진행하면은 제가 이 싸움을 시작했을 때 살짝 논쟁이 있었던 거는 그 논쟁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무죄 판결 빵빵빵 받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와 변호사와 그 다음에 그 우리 통일뉴스 김내군 기자 4명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논쟁했던 건 뭐냐면은 판결 받고 나서 서초동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바로 옆이에요. 같은 동이에요.
항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실수하게 되면은 사과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를 다시 해주잖아요. 근데 무죄라고 하고 형사 보상금 수령해 가세요. 종이 한 장 주는 거 어떠한 사과도 없었죠. 수사기관도 법원도. 그래서 저희는 바로 국정원으로 가는데 논쟁이 뭐냐면 이거 밥 먹고 갈까 아니면 바로 갈까 이거였습니다. 그냥 저희는 바로 가자. 바로 택시 타고 내곡동 가는데 서초동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래서 항의를 하는데 그 문전 박대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진정어리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국정원은 굉장히 왜 대통령도 바로 지적하게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원에 갔을 때 이 보고를 드렸다고 국정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검찰청도 국정원이 사과한 거에 준해서 얘기하고 자기들이 문구를 작성하는데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았대요. 이 사과 문구를. 그래서 그거 고민한다는 게 또 일주일 걸리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죠. 검찰은 그거랑 좀 달라요. 검찰은 거기서 떠들든 말든 그냥 알아서 하게끔 놔두기는 하는데 제가 그 기름병을 하나 들고 갔는데 경찰은 밖에서 그 기름병 찾고 있고 검찰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세 번째 지금 계속 항의 사안을 보내고 있는데도 묵묵부담 그다음에 뺑뺑이 돌 저는 분명히 대검한테 요구를 했고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건 맞는데 이게 다 보고가 됐을 거라는 것들이 확인됐고 바로 대검한테 요구했는데 대검은 다시 그걸 수원지검으로 돌리고 수원지검은 인사이동 됐다 그래갖고 또 다른 넘기고 이렇게 지금 한 달이 넘게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하고 있고 한 번도 내다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끝까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보상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국정원 그 김명중 씨도 얘기했지만 자기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들한테는 이게 다 소위 말해 간첩 조작 장사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굴레를 좀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이 소위 포상금 논쟁에서도 좀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이야기의 좀 마무리로 또 우리 중간에 의원님들도 오셨는데 보통은 처음에 듣는데 마지막에 한 말씀씩 듣는 걸로 하고요. 사실 아까 잠시 아드님 따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9월에 무죄 받으시고 바로 10월에 국가보안법 폐지행동이라는 단체에서 매월 원래행동이라는 집회를 하는데 거기 오셨었어요. 그래서 바로 발언해 주셨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또 그때 국정원도 함께 이렇게 대동한 것도 봤는데 좀 뭐 다른 많은 뭐 가족들의 아픔도 있었겠지만 좀 어머님도 좀 나름의 힘듦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좀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어머니하고의 그 모자지간의 인연은 지금 55년이 됐지만 동지적 관계로 맺어진 거는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첫 수배 생활을 95년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96년도 또는 7년도였던 것 같아요. 장충체육관에서 양심수를 위한 시야 노래의 밤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는 원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 전경들이 굉장히 있고 저는 수배 상태에서 거기에 갔어요. 윤도현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자리 잡지 않고 놀아야 되니까 1층에 앉았다가 방방 뛰고 땀 범벅이 돼갖고 그때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무대에 보라색 수건을 둘러쓰고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쭉 나열하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맨 끝에 그 어머니가 계셨고 그때 눈이 마주쳐갖고 그 자리에 서갖고 왜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그걸 정말 경험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빠져나가는데 되게 작다 그러셨잖아요. 번개같이 날라오셔갖고 제 손을 잡고 빨리 가라.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빨리 가라. 그리고 제 손을 놓으셨는데 제 손에 들렸던 게 38,000원이었거든요. 이분 차비는 남겨주고 주셨나 이런 생각을 드셨는데 그렇게 어머니하고의 동지적 인연은 거기서 맺어지게 됩니다. 요번에 평생을 전전긍긍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했던 것들은
제가 민주노총에 들어갔다는 그 전에는 또 제가 통일운동을 잠깐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들어갔다는 자체로 굉장히 기뻐하셨고 이제는 네가 월급 받는 일을 하게 되는구나 하다가 민주노총을 나오게 되고 아까 연대전진을 만들었을 때 와 네가 이제 사업을 하는구나 사람 됐구나 간첩에서 사람이 됐구나 어머니 그때 표현을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셨죠. 결국 아시게 되고 그렇지만 면회 한번 안 오셨거든요. 네가 이겨내라. 근데 어떻게 모질게도 생각이 되지만 참 고맙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맨 마지막에는 재판 때도 못 오셨거든요. 제가 모시질 않아갖고. 근데 대법 때는 확실하게 이제 무죄가 확실했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리니까 아까 대법원으로 국정원에 가서 항의하는 것들을 어머니가 오히려 진두지휘하셨죠. 그래서 가서 그들한테 내뱉었던 이야기들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들은 간첩이 아니다. 간첩으로 낳지도 않고 우리 키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머니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고 제지당하고 이런 과정이 2차례 있었어요. 제주에서도 갔고 그때 제가 기획했던 것들은 국정원 언제 가겠다 막 손파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발 닿는 곳에 대한민국의 국정원 지부가 엄청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순회 투쟁을 하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방문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려고 그랬는데 병원 진료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인연은 그런데 이 무죄와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과 무관하게 저는 또 어머니 앞에서 불효자죠. 평생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좀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사실상 간첩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나 공안당국이 제시했던 뭐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 뭐 눈빛 교환이든 혹은 교환은 뭐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또 출처불명의 북한 공작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틀에 박힌 되게 클리셰적인 사실은 간첩 조작 사건이었고 그건 것들이 법원에서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은 그래서 보통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이 끝나기도 하는데 신 대표님 사건은 아예 증거가 부재한 사건 하나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조작 사건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들 겪었던 2024년 12월 3일에 이제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도 선포를 하였고 그 계엄에 이제 A급 소거 대상으로도 지정이 되셨고 윤석열이 마지막에 그 헌재였나요? 헌재에서 그 자기 최후 변론할 때 간첩만 25번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 간첩받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셨던 저희가 기뻐했을 때 정말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그런 역경을 사실은 겪으셨는데 저희는 또 피해자이기면서도 또 직접적인 피해자가 또 아니니까 피해자로서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직접 겪은 분의 목소리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보안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마음에 대한 심판,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 자체가 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처벌을 한 사람이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지럽게 할 정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이다. 또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영화에서 하도 봐갖고 저도 알게 된 이런 사실인데 국가보안법은 아니구나. 유죄 추정의 원칙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사가 제시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 마음이다 보니까 저 아닌데요. 이거 외에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평화쉼터 벽에 걸려 있었던 민족 통일이라는 액자 김예섭 선생님이 써주신 글이거든요. 그게 증거로 제출이 되고 판사는 다시 그 다음에 4.3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제주도에. 그것도 증거로 제출되고 판사는 묻죠. 그것들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때 검사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신동훈의 이적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보안법이고 저는 생각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평범한 저의 일상이 다시 저한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실수한 거는 제가 오판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은 뭐 과거 어떻고 치안유지법이 어떻고 그러면서 독립군들을 때려잡고 우리 통일 애국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좀 부끄럽게도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최우진술 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얼마 전에 광주 5.18 광주에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에 한 꼬질꼬질한 그 어르신이 손들고 근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당구 치다가 공수가 들이닥쳐갖고 이제 폭행을 가해서 곤봉으로 나는 계속 민주화 유공자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네가 무슨 민주화 유공자냐? 한쪽에서는 이 빨갱이 새끼야 이 얘기를 평생 듣고 여기까지 오고 이제는 만신창이가 된 그랬을 때 그 사회자가 이제 이분을 부둥켜 안고 그렇기 때문에 5.18이 민주화 운동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못했고 그렇다고 공동체를 배반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었고 그렇게 저의 이적성을 알고 싶고 증명하고 싶다면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남북이 전쟁을 하면은 당신은 누구 편에 설 겁니까? 그냥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전쟁 반대 평화수호의 피켓을 만들어서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사안인 거고 평범한 일상의 사람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굴레를 씌워서 그 사람의 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충분히 위험한 그다음 무서운 그런 법이라는 것들을 독방 안에서 정말 깊게 생각했을 때 내린 결론이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이거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도 빨리 사라져야 될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말씀하시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이렇게 한 땀 한 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고 사실 저희한테 많은 과제도 함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또 함께 풀어가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데 마지막에 이렇게 한 말씀씩 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보당 우리 손솔 의원님부터 뭐 인사 말씀 또 들으시면서 들었던 얘기들 한 말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까지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께도 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회가 반드시 경청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아픔을 꺼내 보임으로써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지가 더 분명해진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31살인데요. 제가 2016년부터 진보 정치에 이제 정당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보 정당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제 고향의 어른께서 제가 태어나고 이런 거 다 보셨던 분께서 너 그러면 언제 어느 날 갑자기 간첩될 줄 모르는데 괜찮냐 이렇게 말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생각이 바뀐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진보 정치를 시작했을 때가 박근혜 정부였고 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권에 의해서 간첩으로 조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왔다라는 역사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스럽게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환기해야 할 것은 그게 군부 독재 때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작동하는 되게 구체적인 원리 중에 하나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내란의 언어들이 왜 그랬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내란의 재발을 막는 데에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과 함께 책이 나와서 북토크를 국회에서 같이 했었는데요. 거기서 김동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이 국가보안법은 법에 적혀 있는 대로 외부용이 아니라 사실 내부용이다. 내부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법이다라고 했을 때 되게 정확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간첩을 조작해서 어떤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구조 자체를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31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같이 했는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저희 증언대회가 또 함께 열릴 수 있게 많은 또 힘 실어주고 계신 우리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목소리들을 지난번에도 경청을 했고 오늘도 경청했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그 아픈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는 저희 입장에서도 저도 중간에 와서 전체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그 전에 어떤 이야기의 흐름으로 대화가 있었는지는 뭐 그냥 짐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손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지 그때 투쟁을 강력하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는 분들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숙주로 해서 여전히 공안 탄압을 자행했던 국가기관과 정치 세력이 온존하고 있고요. 그게 12.3 내란의 또 다른 단초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이것을 내란을 완전 척결하는 그 주요한 의제로 참 끌어올리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법안도 발의하면서 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과정 하나하나에서 다시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여전히 그 상처와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여전히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세력들과 제도와 법안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는 그 역할을 국회 안에서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저희가 허투루 듣지 않고 그걸 미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을 하겠다 이 다짐을 좀 마지막에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이제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요. 이게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토론회를 하고 이런 의지와 다짐에 대한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돌파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계속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다 이 마음을 좀 전하면서 지금 전해주신 그 좀 고통스러운 삶이 좀 개선되고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이걸로 포상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와 포상금의 반납조차도 어렵게 된 이런 부분도 하나 빨리빨리 고쳐나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씀인데도 그래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신동훈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많은 얘기들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지 각각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래서 결국에 이게 꼭 그런 소위 공안 당국이 아니더라도 신동훈 대표님을 아끼는 분들 혹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남북이 통일과 평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을 적극 보장하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애초에 이승만 정부 때부터 사실 가로막아왔던 게 국가보안법의 폐해,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이 사회를 만든 건데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악용해서 어떠한 하나의 지점들을 떼내가지고 확대 해석하게 해서 간첩으로 조작하는 게 이 국정원의 약 70년간의 쌓여온 기술이지 않나. 이 전체적인 맥락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의 어떤 사실을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에서 이걸 돕는 사람들조차도 만났냐 안 만났냐 이런 사실은 뭐 북한 공작원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까지도 이미 국정원은 알았다던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에 올 줄 알고 미리부터 다 모든 걸 세팅해 놓고 그 만남 장소의 맞은편 호텔을 미리 잡아놓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공작원조차 조작이었다는 걸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사실을 확대 해석해서 결국에 그랬냐 안 그랬냐로 판단하게 만드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시민사회와 많은 국민들이 함께 그것이 작은 균열을 내는 것부터 뭐 포상금 제도부터 어떤 것인 것부터 좀 싸움이 필요하겠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그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라는 또 여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좀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발언과 의원님들의 발언들이 많이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입장에서 저희가 격월마다 진행되는 증언대회가 2달 뒤에 4월에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9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4월 9일은 75년의 인력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들이 단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당한 이제 사법살인을 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는 인력당 재건이 사건 유족들을 좀 모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역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분들도 최근에 무죄를 받으셨어서 그분들도 함께 좀 모시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월마다 진행되는 이 피해자 증언 프로젝트가 많은 분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또 우리 양심수원회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긴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남기고 또 많은 피해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지지와 후원도 또 요청을 드린다는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격월 뒤에 있을 4번째 목소리에서 다시 뵙는 걸 약속하면서 저희 마지막 순서로 함께 앞쪽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오늘의 증언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